전화기 너머로 처음부터 끊어져 들려온 목소리. 서연아, 애가 이상해. 연못.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등 뒤로 차가운 금속 의자 등받이가 쿵 하고 부딪혔고 입에서는 단 한 줄의 말만 터져나왔죠. 어디세요 지금? 오늘 전해드릴 사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더듬는 옥상의 누워입니다. 그 여름의 물빛 기억. 저는 아직도 선명해요. 2살 배기 딸 소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던 날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준호 씨가 소은이를 번쩍 안아 올리면 아이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죠.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행복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주말에 소은이를 좀 봐주시겠다고요. 손주 사랑이 워낙 유별난 분이셨지만 마음 한편이 좀 불안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평생 애 키워온 사람이야. 잠깐 구경만 하는 건데 뭘 그래. 너무 걱정이 많다니까.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어머님은 늘 그렇게 뭐랄까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신신당부했죠. 어머니, 연못 쪽에는 아예 가지 않게 해주세요. 꼭이요. 아이가 물 좋아하는 건 아시잖아요. 여보, 엄마가 애 키운 경험이 얼만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응?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남편 말에 수긍은 했는데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요, 소은이가 제 품에 안겨서 잠결에 속삭였어요. 잠결에. 엄마, 내일 물.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다정하게 답했죠. 응, 내일도 물놀이 하자.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소은이 옷도 챙겼어요. 잠에서 깬 아이는 제 목을 끌어안고 막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아이 손목에 작은 이름표를 채워주는데 아이가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소은.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아침 햇살에 연못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엔 그냥 예쁘다 생각했을 그 풍경이 그날따라 왜 그리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소은이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안아드셨죠. 에이구, 우리 손지 왔어. 물 좋아하는 내 새끼. 저는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면서도 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아마 날카롭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연못 쪽은 정말 꼭 같이 계셔야 해요. 정말 잠깐도 눈 떼지 마세요. 미안해 어머니.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걱정도 팔자다 며느라. 뭘 그렇게 유난이야 참. 출근하는 남편은 아이 뺨에 뽀뽀하면서 말했어요. 소은아, 아빠 금방 다녀올게. 남편과 헤어져서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하는데 그 내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문자를 아이는 잘 있냐, 연못 근처는 안 갔냐, 뭐 이런 거 쓰다 지우기를 만복했어요. 유난 떤다고 하실까봐, 또 불편해하실까봐 차마 보내지 못했죠. 그렇게 업무 메모를 적어내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심장이 정말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끊어지며 다급하게. 서연아, 애가 이상해. 네. 연못에서.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정말 튕겨나가듯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디세요 지금?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달려가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못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울부짖음. 안 돼. 제발 안 돼.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연못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못가에 무릎을 꿇은 채로 축 늘어진 소은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은아, 저는 아이를 받아안고 정말 미친 듯이 흔들며 불렀습니다. 소은아, 엄마 왔어. 눈 떠봐 제발, 소은아. 하지만 아이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뒤따라온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발, 제발 숨 쉬어줘. 소은아, 아빠가 왔어. 제발, 제발. 온 세상이 고요했어요. 정말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변명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잠깐, 진짜 잠깐 눈을 뗐을 뿐인데 그 세탁기에서 빨래만 꺼내오려고 금방 돌아왔는데 애가 없어져서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제발 기적이 일어나길, 아이가 다시 숨을 쉬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창밖 풍경은 너무나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 아이와 분리되는 순간 저는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기도만 했어요. 남편은 벽에 기댄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고 응급실 안에서 들려오는 그 기계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해주세요. 아직 따뜻해요. 아직 숨이 있을 거예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안 돼. 우리 소은이. 남편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하얀 천에 쌓인 아이가 우리 앞에 눕혀졌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뺨을 어루만지며 저는 끝없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소은아, 조금만 더 버텨주지. 미안해. 후회와 자책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잠깐만 자리를 비운 건데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는 이제 우리에게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소은이를 죽인 사람일 뿐이야.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사고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제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의 삶,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명백한 죄였고 파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관 앞에 서서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소은이를 보자 심장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의 위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을 지켰지만 가끔 그 떨리는 어깨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그는 속으로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시어머니는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를 반복하며 울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발인 날 관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저를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차가운 흙 속으로 아이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려줘요. 아직 안 돼요. 우리 애기 데려가지 마세요. 안 돼. 빈집으로 돌아오니 아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장난감, 옷까지, 벽에 남은 크레파스 자국,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아이의 웃는 얼굴과 그 마지막 모습이 교차하며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장례식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부재는 집안 곳곳을 너무 낯설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술에 의지했고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했지만 우리는 각자의 슬픔 속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힘겹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 힘들어야지. 소은이도 하늘에서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래야지. 위로였겠죠.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애가 죽었는데. 내가
내가 웃으면서 밥 차리고 웃으면서 잠들어야 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울면서 당신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못 굴어? 왜? 그 여자가 우리 아이를 죽였잖아. 근데 왜 아직도 그 여자를 두둔하는 눈빛을 보이는 거냐고. 나도 알아. 나도 미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엄마잖아.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 피는 못 속인다는 그 말에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잃은 이 슬픔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소은이 엄마야. 내 자식 하나 못 지켜낸 죄책감에 죽을 만큼 괴로운데 당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엄마라 불러.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 말 좀 해봐. 남편은 주먹으로 벽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마저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은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기적처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 다시 살아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내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우연히 출소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애미야, 나야. 나 이제 나왔어. 저는 그냥 얼어붙은 채로 아이 유모차를 끌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소하셨대. 연락 왔었어. 남편의 그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들 곁에는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해. 약속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흐느꼈습니다. 애미야, 나도 손주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겠니? 응?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도 할머니잖아. 손주 얼굴 좀 보자. 문을 열지 않았지만 남편은 괴로워했습니다. 안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나도 마음이 흔들린다. 솔직히 어떡하냐.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당신은 아들이기 전에 아버지야.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 피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그 피 때문에 첫째를 잃었는데 또 똑같이 당하고 싶어? 알아 여보.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착은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4번씩 집 앞을 찾아왔고 급기야는 남편 회사 앞까지 찾아갔어. 오늘 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 사람들 다 보는데 나 붙잡고 애 한 번만 보여달라고. 진짜 미치겠다. 이제는 당신 직장까지 찾아왔다고. 그럼 다음은 어디야? 애 어린이집 앞 아니면 병원. 그 사람이 뭘 못하겠어? 남편은 괴로워하며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던지. 며칠 후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막무가내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법으로라도 손줘볼 권리를 찾을 거야. 나도 할머니인데 왜 나를 막아? 법이라는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가 차갑게 대응했습니다. 법이라면 법대로 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이를 죽게 한 전과자예요. 세상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법정에 다시 서고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평생 벌 받고 살고 있잖니. 근데 이제 손주도 못 본다면 난 무슨 낙으로 살아? 여전히 사고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분노만 더 치밀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소송 걸면? 설령 그런 제도가 있다 해도 어머니는 전과 기록 때문에 절대 안 돼. 절대. 법원도 그걸 무시할 수 없어. 만약에 진짜 소송 걸어도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이겨. 걱정하지 마. 남편은 단호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집요와 험한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물었습니다. 정말로 당신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감옥에서의 시간, 그리고 아들로서의 죄책감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안 쓰이겠어. 그래도 엄마잖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 부른 사람이 엄마였고 감옥에서 3년 혼자 계셨을 거 생각하면 혹시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미안해. 그렇죠? 하지만 이건 우리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 마음. 당신이 아들이라는 거 나도 아는데 근데 그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아빠라는 거야. 우리 아들 아빠. 만약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 둘 다 무너져. 정말 끝이야. 알잖아. 남편은 괴로워하며 울먹였지만 이내 결단한 듯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잠시 흔들렸어.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건 당신하고 우리 아들이야. 그게 맞아. 앞으로 엄마가 또 찾아와도 내가 직접 막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당신하고 우리 아들 지켜낼 거야. 약속할게. 그 말에 안심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의지하며 그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다시는 그녀가 우리 삶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들 거야. 이번엔 내가 앞장설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또다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머, 내 손주 이리 와. 할매한테 좀 안겨보자. 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네가 아무리 날 미워해도 나는 할머니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네가 나한테서 아들을 뺏어가니 이제 손주까지 뺏어가는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독한 것. 악독한 며느리라니. 충격에 휩싸여서 병원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편에게 바로 연락했죠. 이제 더는 못 참아. 안 되겠어. 내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할 거야. 당장. 다음 날 시어머니는 기어코 집 앞에서 이웃들을 향해 소리치며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좀 보세요. 며느리가 날 못 보게 막아요. 내 손주 좀 보겠다는데 저렇게 독하게 군다니까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냐고요. 창문 너머로트 모습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죄인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남편이 나가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소란 피우시면 저 진짜 경찰 부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너마저 날 버리는구나. 결국 네 아내 말만 듣고 이치너머럿 발로 차내는구나. 이 나쁜 놈아. 어머니는 이미 엄마 자격을 잃으셨어요. 소은이를 잃은 그 순간부터 우리와의 인연도 끝난 겁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경찰 상담을 신청하고 변호사와 연락해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상담, 변호사 상담을 거치면서 증거를 모으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사진, 녹음 파일, 시어머니의 집착을 증명하는 그 자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내 손 잡으며 여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오직 하나야. 우리 아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야. 응, 힘내자. 또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잠금 장치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 상황과 겹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강한 방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분과 충분히 감정을 나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솔직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정말 너무 무서워. 또 아이를 잃을까봐, 이번엔 정말 지켜내지 못할까봐 너무 겁나. 이번엔 달라. 내가 있잖아. 응.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지킬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거의 다 왔어. 남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요. 가정법원 신민날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첫째 아이의 죽음과 시어머니의 과실, 법적 처벌,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 현재의 접근 시도와 소란 행위를 설명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정말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제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저를 아주 괴물 취급해요. 늙은 할미가 손재 한번 안아보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판사 대사 단호하게. 피신청인의 과거 아동학대 치사 범행 기록과 현재 신청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동의 안전과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2년간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신청인들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 문자 등 일체의 연락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법정을 나가면서 시어머니는 우리를 노려보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날 내치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내 손주 알고는 보고야 말 거다. 두고 봐.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와 산책 중이었는데 놀이터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길을 막았었습니다. 명백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내 손주 좀 보자. 안아만 보게 해줘. 딱 한 번만,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법원 명령 어기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가 할머니야. 내가 할머니라고. 내 피가 흐르고 있는 내 손주야. 왜 나를 이렇게 괴물 취급하니? 왜? 시어머니의 손이 아이에게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남편이 어디선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정말 다시 감옥 가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남편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어머니는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어. 절대로. 그래,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저 역시 굳게 가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행된 후 안도감보다는 사실 더 깊어진 트라우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숨이 막혔고 작은 현관문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남편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날 아이를 맡긴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나도 가끔 미친 듯이 화가 나. 스스로한테 왜 그날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겼을까? 왜 내가 당신 말 듣고 조금 더 단호하지 못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날을 아무리 되새겨도 달라질 건 없어, 여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다는 거, 그거면 됐어.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울며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 쪽에 딸아이 사진을 두고 작은 꽃을 놓는 그런 작은 의식을 치렀고 부부 상담도 함께 받으면서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버텼으니 이제는 정말 빛을 찾아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희 가족은 아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하죠. 그래, 이 아이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지켜내자. 물론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책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현관 잠금 장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묵묵히 지지해줍니다.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겠어? 친정 부모님과 또 이해심 많은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 속에서 저희는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에 집중하고 퇴근 후에는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걱정 마, 여보. 우리가 지켜낼 거야.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 삶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약속해. 남편의 그 단단한 약속에 저는 안정을 찾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자리를 원망이나 슬픔 대신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딸에게 매일 속삭입니다. 서연의 내면 독백. 보고 있지, 소은아. 네 동생이 이렇게 밝게 잘 자라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네 목까지 사랑하고 꼭 지킬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남편과 저는 서로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부니까요. 가끔 뉴스에서 조부모 면접교섭권 같은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다짐은 변함없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남편과 함께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잘 자라주면 좋겠다. 그럼 잘 자랄 거야. 네가 네 누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잖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젠가 다시 만날 우리 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상처는 사랑을 더 깊게 하고 남은 아이를 더 힘껏 껴안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서연의 메시지, 청취자에게. 저는 아직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아이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제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 모두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네, 오늘 옥상에 누워에서는 가슴 아픈 상실과 그 깊은 상처를 딛고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남은 이들은 서로를 보듬고 또 새로운 생명을 지켜내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네,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처가 존재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참 많이 느끼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과 작은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있다면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상에 누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